마지막 여행 제치라 예나일. 새들이 조잘거리는 소리가 창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지배 지지배. 예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수로왕릉 담벼락에 걸린 하늘 한 조각이 유난히 청아했다. 토요일을 맞아 늦잠을 자기로 작정을 했는데 조롱을 섞어 내뱉는 새들의 조잘거림에 잠은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물건들을 챙기느라 부산을 떨고 있었다. 어디가? 그녀의 물음에 어머니가 흘겨봤다. 아니 고3이 무슨 잠을. 잔소리 좀 그만해. 그녀가 검지를 이용해 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았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랬어. 얼굴 예쁘지, 몸매 되지, 성격 좋지,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성적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잘난 척은. 척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 얼굴과 성격이 어디서 온 건데? 그녀가 어머니 품을 파고들었다. 나는 엄마가 좋다. 징그럽게 왜 이래? 어머니가 그녀를 떨쳐내는 사이 아버지가 뭔가를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물건들을 확인했다. 김밥, 떡, 과자.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출발하려는 낡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아니, 너 어디 가려? 그녀가 두 손을 이용해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 입을 막았다. 두 분은 나다니지만 말고 차부터 좀 바꾸세요. 창피하게.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떼냈다. 창피한데 뭐하러 타? 따라가려고요. 어딜? 소풍. 소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부나 해. 머리도 한 번씩 쉬어주어야 해요. 평소 말이 없던 아버지가 근엄하게 이야기했다. 너만 할 때 머리가 편하면 어른이 되어 손발이 고생이다. 아빤 저만 할 때 머리가 편했어요? 하하. 호호. 차가 도착한 곳은 양로원이었다. 트렁크에서 조끼를 꺼내 입은 아버지의 등 뒤에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먼저 온 동일한 복장의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위원장님은 사모님도 모자라 이제 따님까지 데려왔군요. 대단하십니다. 아버지가 멋쩍게 웃었다. 어머니는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있기도 머쓱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갔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씻기는 어머니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어머니 손에 몸을 맡기고 목욕을 하며 장난치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의 맞은편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어머니의 보조를 맞춰 할머니를 씻기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한 벌뿐인 메이커 옷에 물이 묻을까봐 무척이나 조심하는 가운데 어머니 손에서 튄 비눗물이 방울을 형성하여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덤벼들었다. 조심해서 안 해? 그녀의 으름장에 어머니가 살포시 웃었다. 복수다. 그녀가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폼을 잡고 어머니 쪽으로 물을 튀겼다. 이게 콱. 어머니가 거품 묻은 손으로 치려고 하자 지레 겁을 먹은 그녀가 얼굴을 돌리며 피했다. 미안 옷버리만. 순간 비눗물이 잔뜩 튀어와 옷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물벼락을 맞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노려봤다. 어머니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할머니는 두 손 가득 물을 퍼제차 끼얹으려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 웃음을 머금은 채 표정을 정지한 할머니 모습은 몹시도 우스꽝스러웠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를 향해 비눗물을 날리자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엉뚱한 피해를 입고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깃들었다. 오후가 되어서 그녀 가족은 떠날 채비를 했다. 할머니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녀 곁으로 다가와 가슴에 감추었던 신문 뭉치를 건넸다. 그녀가 신문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뭉치 속에서 음료수 캔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배시시 웃는 할머니의 등 뒤로 아름드리 정자나무 한 그루가 가을을 맞고 있었다. 수능 끝나면 또 올게요. 언제 온다고? 수능 시험 치고요. 뭘 쳐? 그녀가 정자나무를 가리켰다. 낙엽이 지기 전에요. 할머니가 정자나무를 쳐다봤다.
그녀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양로원을 나서는데도 할머니는 정자나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낙엽이 지기 전에를 되뇌고 있었다. 아빠, 학교 앞에 세워주세요. 토요일인데 학교는 왜?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고요. 뒷좌석에 앉아 음료수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음료수의 유통기한은 많이도 지나 있었다. 비탈진 학교 앞 도로에 차가 엔진 소리를 줄이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그녀가 음료수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말고 독서실 건물로 들어갔다. 독서실을 나온 예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만 가야지 하던 것이 시간은 10시를 넘겨버렸고 쌀쌀한 날씨에 스산한 어둠, 인적도 없는 길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학교 앞 독서실은 산 쪽에 위치해 도심과는 떨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독서실 사장이 승합차로 귀가를 시켜주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사장이 제사장을 보러 갔다며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버스를 타려면 10분을 넘게 걸어가야 했다. 옅은 바람에 추적되는 비 으스스한 느낌이 소름 끼치도록 기분 나쁜 밤이었다. 할 일 없이 떠오른 여고 괴담의 주인공을 애써 지우고 나니 공동묘지 전설이 또 떠올랐다. 그때였다. 배추를 가득 실은 6인승 트럭 하나가 다가와 서더니 창문이 스르르 내려왔다. 학생, 새벽 시장이 어디예요? 잘못 왔어요. 왔던 길로 내려가야 해요. 아, 그래요? 차 돌릴 데가 마땅찮네. 그녀가 뒤를 가리켰다. 저기 공터에서 돌리면 돼요. 고마워요, 학생. 수건을 목에 두르고 밀짚 모자를 쓴 전형적인 농부 차림의 아저씨 말투는 지극히 순박했다. 차가 출발했다. 큰 길까지 비를 맞고 걸어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봤다. 차는 회전하고 있고 내리는 비는 강도를 더해가며 추위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잠시 후 트럭이 옆에 와 서고 이번엔 조수석 창문이 내려졌다. 조수석에도 배추가 실려 있었다. 학생, 얼마나 가야 돼요? 그녀가 손으로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앞으로 쭉. 남자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학생도 그쪽으로 가요? 네. 뒤에 타서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되죠.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고 뒷좌석에 탔다. 좌석에는 이불과 옷,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문을 닫자 차가 출발했다. 운전 중에 유난히 뒤를 살피는 남자의 인상이 별로였다. 잡초무성한 나대지 공터에 차를 붙여 세운 남자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또 뒤쪽을 살폈다. 덜컥 겁이 났다. 자리가 지저분하지? 내가 치워줄게. 남자가 앞좌석 중간 의자를 만지자 의자 등받이가 앞으로 넘어가며 통로가 만들어졌다. 아니 됐어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겨우 찾은 손잡이를 젖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남자가 뒤쪽으로 넘어와 목에 칼을 들이댔다. 너 홍길동이 딸이지? 아, 아닌데요. 닥쳐, 죽여버리기 전에. 누군가 지나가며 신고를 해주지 않을까? 밖을 쳐다봤지만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가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다. 남자가 그녀를 깔고 앉아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결박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갔다. 그녀는 뒷좌석 발칸에 쑤셔 박혔다. 홍길동이 딸이 아니면 보내주겠지만 확인될 때까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알겠어? 알았으면 고개를 끄덕여봐. 그녀가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남자는 그녀의 팔에 주사를 놓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씌웠다. 한숨 자더라. 남자가 조수석에 있던 배추를 그녀 위로 쌓았다.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뒤이어 출발하는 차의 스피커에서 자오길 찾는 노래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자오가 자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자오가. 남자가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는 것일까? 독서실 앞까지 차를 태워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부터 나 모르게 소풍 다녔어요? 그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근엄하게 대답했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다. 엄마가 오른손이고 내가 왼손이야? 넌 우리의 전부다. 어쩔 수 없어서였지만 처음으로 착한 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고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녀는 아버지의 해진 소매를 흔들었다. 아빠 자신도 좀 도우면서 살아. 아버지가 손을 쓱 빼냈었다. 그런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야채 더미 속에 묻혀 의식을 잃어갔다. 버스 정류장에 선 예나의 아버지는 연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버스 한 대가 자정을 넘기는 시간 속으로 다가와 섰다. 내리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했으나 예나는 없었다. 기사님, 버스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 차가 막차입니다. 더럭 겁이 난 아버지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를 걸었다. 종전에 전화를 걸었던 시간으로부터 채 3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귀에 댄 휴대폰이 뺨을 때려댔다. 왔어? 아니요. 세상이 하얗게 지워져 갔다.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는? 아내의 목소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알만한 애들에게는 모두 연락해봤지만 흑흑흑. 지독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을 깼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기억을 되짚어 들어가자 생시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 그리고 낯선 냄새. 꿈이 아니었다. 눈을 번쩍 뜨자 낯선 형광등 하나가 시리도록 서늘한 모습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앞에는 철창이 가로막혀 있고 철창 너머로 서너 걸음의 공간을 두고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구석자리에는 변기와 수도꼭지가, 수도꼭지 위에는 거울이 매달려 있었다. 벽지도 없는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엄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울음을 멈추면 정막이 엄습했고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울음소리가 되돌아와 흐느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발칸의 때가 눈물과 콧물에 엉겨 말라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손이 닿을 만하게 TV가 걸려 있고 TV 아래에 문 하나가 있었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당기자 문이 귀신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열렸다. 끼익! 문틈 사이로 비릿한 냄새 한 무더기가 튀어나왔다. 숨을 멈추고 문을 닫았지만 고요가 두려워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안에는 둥근 톱날이 달린 기계가 위압스럽게 서 있었다. 기계 앞에는 톱날이 통과할 만큼의 간격으로 중앙이 갈라진 탁자 하나가 내 귀퉁이에 수갑을 달고 있었다. 그녀가 되돌아 나와 문을 닫는데 TV에서 노래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다. 냉장고가 목이 말라 한밤중을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어머니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고등어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고등어는 어머니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화면 속에는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탁자 귀퉁이의 수갑에 손발이 채워진 채 누워 있었다. 살려주세요. 윙소리와 함께 기계의 둥근 톱날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자가 다가오는 톱날을 보더니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질러댔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여자의 목과 정수리에 굵은 힘줄이 돋아났다. 화면이 수갑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는데 수갑에 패인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톱날이 여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자 여자가 몸을 뒤틀어 피했다. 그러나 여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거의 없었다. 철커덩. 철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깨어났다. 계급장도 없는 군복 차림의 남자가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나와.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죽은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안 나와. 남자가 힐끗 쳐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수차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배에서는 주책 없이 꼬르륵 소리가 연신 흘러나왔다. 남자는 그녀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는 듯 했다. 반으로 잘려진 여자가 문틈으로 나타날 것만 같았다. 톱날이 문을 자르고 나올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철창을 두드렸다. 이봐요, 저기요. 들려오는 것은 허기진 메아리뿐이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즈음 남자가 나타나 나오라고 했다. 그녀는 손끝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나쁜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하실 출구는 창고로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가 의약품이 가득 든 진열장에 손을 넣었다 빼자 진열장이 스스로 움직여 그녀가 나왔던 곳을 가리고 섰다. 지하실은 완벽히 숨겨진 공간이었다. 거실에 대형 샹들리에와 푹신한 카펫이 부잣집임을 암시했다. 현관의 유리창에는 검정색의 커튼이 쳐져 있고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어 극장 같기도 했다. CCTV 화면 하나에는 그녀가 갇혔던 지하실의 모습이 선명했다. 남자가 문 하나를 열어 젖혔다. 욕실이다. 안에 추리닝 있으니 씻고 갈아입어라. 남자의 말투는 다정했다. 그녀가 주저하자 남자가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싫어? 남자가 창고 쪽으로 가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래서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심판을 받듯 거실에 섰다. 추리닝이 자가 볼륨 있는 몸매는 더 돋보였다. 남자가 음침한 눈길로 목과 가슴을 더듬고 엉덩이와 다리까지 샅샅이 훑어보더니 손을 들어 그녀의 턱을 잡으려고 했다. 잔뜩 경계하고 있던 그녀가 예상했다는 듯 뒤로 물러나며 피했다. 남자는 기분이 상했다는 듯 턱을 잡으려던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남자의 손에 턱을 올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남자가 턱을 요리조리 돌리며 관찰하더니 쾌재를 불렀다. 아싸 제수왕 제수. 남자가 양쪽 무릎을 교대로 올리며 뛰고 굴리고 난리를 치더니 하던 짓을 딱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내 이름은 진범이다. 장진범. 넌? 예나요. 한예나. 그녀는 홍씨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 한씨임을 강조했다. 진범이 기습적으로 그녀의 옷깃을 들어 가슴 안쪽을 쳐다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쳐내며 피했다. 아싸 가오리. 가슴도 죽이는구나. 헤헤헤. 내가 말이야, 솔직히 멋지다. 너 몇 살이야? 19요. 19. 그렇다면 앞으로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홍씨가 아니라. 자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예나야.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너도 박수 쳐라. 짜자짜 짝짝. 손뼉을 쳐대는 진범의 행동은 몹시도 가벼웠다. 싫으면 말고. 진범이 떨던 방정을 딱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왔다 갔다 하더니 그녀의 엉덩이를 툭 쳤다. 그녀가 옆으로 피하며 흘겨봤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문 하나를 열며 소리쳤다. 여긴 주방이다. 죽 끓여놨으니 먹어라. 진범이 노래기계를 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젖히는 소리.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오늘. 진범이 몸을 있는 대로 꼬았다가 풀며 주먹을 쥐고 흔들어댔다. 빨리 먹고 나와야. 두리둥실 귀여운 아기 하얀 그 얼굴이. 그녀는 주방으로 가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는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뭔가 부족해 보였다. 식탁엔 죽이 차려져 있고 죽 뒤에는 김치와 소고기장 조림이 그릇에 단정하게 담겨 있었다. 죽그릇 옆에는 수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먹고 힘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죽을 먹고 거실로 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TV를 보고 있던 진범이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어디?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요? 저의 아버지는. 난 또 뭐라고. 진범이 자리에 앉으며 벽시계를 흘깃 쳐다봤다. 나는 저녁 10시 이후로는 말 안 한다. 시계는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방 옆방이 내 방이다. 잠 오면 언제든 가서 자고 TV 보려면 보대 채널은 못 돌린다. 죽을 먹고 나니 허기졌던 배가 아려왔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보니 잠금 장치가 밖에 붙어 있었다. 눈을 마주친 진범이 싱긋 웃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 마라. 대신 너도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침대의 내 귀퉁이 기둥에는 분홍색 천들이 예쁜 공주 침대 같았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신고는 했을까? 찾고는 있을까?
염려스러웠다. 뒤척이던 그녀는 마왕에게 잡혀온 공주처럼 잠이 들었다. 예나의 아버지와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형사는 껌을 질겅거리며 씹어댔다. 누구에게 원한 산 일 있습니까? 아버지는 형사가 못마땅했다. 살기 바빠 원한 살 시간도 없습니다. 납치범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없었어요. 납치를 당했다면 납치범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야 정상인데.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후 말을 이었다. 이런 신고의 대부분은 가출입니다. 우리 예나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아이들이 다 그래도 우리 애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아버지는 형사의 책상에 바짝 다가앉았다. 우리 예나는 휴대폰을 꺼두는 애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는 형사의 느긋한 대답에 안달이 났다. 지금껏 휴대폰의 전원을 끈 일이 없었어요. 서류에 눈을 둔 형사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 양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사가 힐끗 쳐다봤다. 조사해 볼 테니까 돌아가 계세요.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실종되었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사가 아버지를 노려봤다. 휴대폰의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것조차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옷 벗길 일 있어요? 기다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에 툭 던졌다. 아버님이 형사하세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종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수사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돌아가 계세요. 형사가 담배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북받쳐 올랐다. 계속.